자, 289페이지 토지제도하고요. 그 290페이지 조세제도 마지막 시간으로 2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된다면 월급을 받겠죠. 그럼 예전의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월급을 어떻게 받았을까에 관련된 내용이요. 이미 했던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전체를 아주 짧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계속 할 거예요. 네, 끊임없이 반복할 거예요. 제가 문제풀이도 할 때 계속 할 거고, 뭐 사료특강 한다면 사료특강도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상대, 중대, 하대, 노급, 그 다음에 시급. 다 아시겠죠? 중대,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하대, 노급, 부활, 관료전, 폐지. 신라의 월급제도, 공무원의 월급. 노급이란 수저권 앤드 노동력까지 빼앗아갈 수 있는 막강한 대표적인 게 노급이다. 물론 시급도 마찬가지. 시급도 마찬가지. 고려 갑니다. 자, 고려 첫 권력 세력들, 호족 세력들. 이걸 뭐라 불러요? 역분전이라 불러요. 역분전. 통일의 공을 세운 사람들에 따라서, 농공행상에 따라서 여기에 인품이 반영돼서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걸 역분전이라 한다. 그 다음에요,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네, 문벌 귀족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나타나는 제도, 시정 전식과 개정 전식과 경정 전식과. 경종 때, 목종 때, 문종 때. 전현직이 다 지급하고 현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권력을 누가 잡아요? 무신? 권력이 잡죠. 제 토지지도 없습니다. 뭐 있는 것도 다 뺏어 갔으니까요. 문신 다음에 누가 권력을 잡죠? 네, 건문세족이 권력을 잡습니다. 건문세족. 토지지도 하나 나오죠. 녹, 과, 천. 경기도 땅 8현에 한해서 토지를 지급했다. 이게 대표적인 건문세족 시기. 그 다음에 신진, 사대부가 권력을 잡았던 시기. 그 제도가 뭐죠? 과전법. 전현직자에게 주고 어디 땅에 한해서, 경기도 땅에 한해서 토지가 지급되는, 수조권이 지급되는 거. 전체를 다 잡을 수 있어야 되죠. 조선으로 가볼까요? 전현직이 주다 보니 토지가 부족해졌죠. 전직, 현직 다 주다 보니까 현직에만 줘야 되겠죠. 자, 세조 때 이걸 뭐라 불러요? 직, 전, 법. 전현직이 아니라 이제 현직에만 주게 됐다. 현직자에게만 지급했다. 문제점? 내가 퇴직 이후에, 정년 퇴직 이후에 뭐가 돼요? 생활의 안정이 보장이 안 되지. 그러면 부정부패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뭐 직전법과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게 뭐예요? 관수관급제예요.
관에서 수조건을 가져가고 관에서 급여를 주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관수 간급제. 이렇게 얘기하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됐다.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됐다. 그리고 처음으로 급여가 지급됐다는 얘기는 녹봉이 지급됐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종 때 본격적으로 녹봉제와 직전법이 폐지됐다. 이런 표현을 쓰죠. 즉 18품계에 따라서 쌀과 포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직전법 폐지는 권세가든 계속 현직의 공무원들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수조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져가고 있어. 근데 이때는 완전히 폐지시켰다. 18품구에 따라서 정 1품부터 끝에 종 9품까지 총 도박이 2씨를 가니까 총 18품계가 되겠죠. 이 18품계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쌀과 포를 통해서 녹봉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급하다 보니 기존에 받았던 것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더라. 부족분이 발생되더라. 이 부족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이 등장하더라. 그걸 우리 뭐라 부른다? 지주 전호제란다. 땅 주인이 소장농에게 땅을 빌려주는 것. 지주 전호제란다. 그 다음에 생산량의 2분의 1을 바쳐야 되는 병작 반수제가 등장한다. 세 번째,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기는 토지 겸병제가 등장한다. 이건 토지는 전호의 땅입니다. 소장농의 땅, 전호란 말은 소장농의 뜻입니다. 소장농의 땅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지주에게 뺏기는 제도, 이걸 토지 겸병제라고 불러요. 이게 조선시대 제도예요. 자, 봐요. 신라에서부터 봐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도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전주 정객제라고 부른다고요? 전주 정객제로 잘라보자고요. 전주.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얘기죠? 국가라는 얘기예요. 땅 주인 거니까 국가가 아니라 민전 아닐까요? 네, 민전 맞아요. 크게 보세요. 광의적 개념을 보세요. 광의적으로 봤을 때 땅의 주인은 국가라고 보는 거고, 전객이 농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터기. 그러니 국가가 또는 왕이 명령을 하게 되면 국가의 땅이니까 여기 농민들로부터 뭘 가져가는 거예요? 생산량의 일부인 수조권을 갖다가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요. 이게 자기 월급 몫으로 가져가는 거, 쉽게 얘기해서. 네,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이 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라고요? 전부 다 왕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왕토 사상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토지제도가 전주 정객제예요. 신라 상중하부터 시가해서 여기까지 직전법 시기까지는 다 전주 정객제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월급이 나가는 거죠. 녹봉이 나가는 거죠. 녹봉이 나가는 이 시기부터는 어떻게 해요? 전주 정객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 시기부터 뭐라 불러요? 전주 정객제가 폐지됐다. 또는 전주 정객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기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야 돼. 구분 잘 하셔야 돼. 어디까지인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토지제도예요. 토지제도예요. 전체 흐름 딱 잡아보면은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공무원 월급을 어떻게 받았을까에 관련된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장이거든요. 요거 한 제가 한 2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수업 시간에. 그죠? 앞으로도 한 98번은 더 할 것 같습니다. 98회 정도. 쓰다가 지겨우면 여러분한테 쓰라고 할 거예요. 다음 뭐예요? 뭐예요? 계속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요. 부르면 저는 쓰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제도 가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살만 붙이면 돼요. 조용조. 벌써 오늘 두 번째입니다. 조용조만 해서. 한자 꼭 기억하시라고요. 한자. 무슨 조라고요? 벼조, 쌀조라고요. 백성이 농사짓는 쌀의 생산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게 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 뭐죠? 백성의 땅이니까 민전이라고 보면 되겠지. 민전은 개인 소유할 수 있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할아버지, 아버지 내 물려받은 땅을 민전이라고 부른다고. 여기 생산된 양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용 갑니다. 여러분 한자를 쓸 수 있었으면 쓰겠어요? 쓸 용자라고요. 쓸 용자. 뭘 씁니까? 두 가지 쓰죠 아까. 군역과 요역. 군대 가는 것과 노동에 차출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조라고요? 고를 조자라고요. 각 지방별로 특산물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방식, 이걸 조라고 부른다고요. 크게 신라, 고려, 조선 세 개 나라 모두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조, 용, 조라고요. 됐죠? 자, 복습입니다. 이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조 보겠습니다. 자, 생산량이 몇 분의 몇을 냈다고요? 조선 건국하고 난 다음에 10분의 1. 어려운 거 없어. 그럼 누가 이 자리를 왕을 차지했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대왕이 자리를 차지했다고요. 야, 10분의 1 너무 적잖아. 나라 규모 이 땅을 커졌는데, 공무 숫자 늘어났는데, 국책사업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다 해? 세금을 좀 더 걷어야지. 누구에게 프로젝트를 줬다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 집현전 학사들에게 프로젝트를 줬다고요. 그때 뭘 보고하면 수학이 늘어난다고요? 농서를 보고하면 수학이 늘어납니다. 그 농서 제목이 뭐예요? 농사, 직설. 그냥 시원시원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농사, 직설. 그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다고? 직접 궁궐 뒤에다 어떻게 직접 땅을 일구었다고요. 그 예전 농법과 요 농사, 직설을 적용해서 생산량을 비교해봤더니 훨씬 얘가 생산량이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요. 그리고 농민들에게 이 농사, 직설을 보고받고 봤더니 생산량이 훨씬 더 증가됐어요. 바로 세금을 더 증가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최초로 우리나라에 똑같아요. 지금 아까 했던 내용. 최초로 여론조사 시작됐다고요. 여론조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가라고요? 세종대왕이 업적 하나 선택지 골라내라고요. 당연히 농사직설 꼭 알아야 되겠죠. 누가? 집현전 학사 등 누굴 중심으로? 정초라는 사람 알아두세요. 정초를 중심으로 이루었다. 자, 그 결과 발표한 그 법이 뭐라고요? 공법이라고. 한자 단어 알아두셔야 한다고요. 공자, 받칠 공자예요.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공법. 이영조 때 노비 공감법. 그것도 공이 나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원나라 시기에 여자를 갖다 바쳐서 공녀, 여자를 바쳤다 공녀. 다 쓰는 단어들이 공자예요. 공법이에요. 세금을 바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왔다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연분 구등법. 두 번째가요? 전분 육등법이라고요. 여기 뭐죠? 풍흉에 따라서 매년이니까 연이니까 연분이잖아. 매년 나눴다는 뜻이잖아요. 연분 구등법. 풍흉에 따라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왔다고. 최대 20도부터 18, 16, 14, 12, 18, 6, 4, 최하 4수까지 세금을 걷어갔다고.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하상년, 하중년, 하하년. 그때 표기 방법이 그렇게 썼어요. 전분 육등급합니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 보세요. 어려운 문제도 한번 볼게요. 시간 30분 안에 끝내질라나? 어려운 문제까지 가면 안 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선생님 컨디션이 안 좋다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또 해주는 겁니다. 네. 양척동일법, 수등이척법. 보겠습니다. 전분 육등법 봐볼게요. 비옥도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 테이블에 앉아있는 테이블 봐봐요. 테이블은 지금
굉장히 크게 잡혀 있죠. 한 사람씩 지금 다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두 개를 쓰는 사람에게는 토지세를 좀 더 받아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테이블의 반을 한번 쪼개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쪼개보라고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앉아 있는 토지를, 여기 토지라 생각하고 반을 한번 쪼개보겠어요. 토지 쪼개보겠어요. 이게 토지 한결이에요. 반투미.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앉아있는 게 토지 한결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앉아있는 테이블 하나가 토지 한결이라고 생각해요. 토지 한결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거야. 6등급으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토지가 굉장히 비옥도가 좋아요. 비옥도가 좋아요. 그럼 국가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욕심이 있겠지. 그러다 보니 토지를 전체를 한 결로 한 게 아니라 요걸로 한 결, 요건 두 결을, 기존의 한 결을 두 결로 책정을 하게 됐다. 수등이책법이에요. 이걸 수등이책법이라고. 줄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다고. 수등이책법이란 줄자를 몇 개를 가지고 다니는가? 이자니까 두 개를 가지고 다닌다고. 자, 여러분이 앉아있는 테이블 하나 전체 분량이 토지 한 결이에요. 한 결은 1헥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1헥타를 얘기하는데 요 전체를 갖다가 한 결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로 두 결을 잡아서 세금량을 훨씬 더 많이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백성들이 불만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효종 때 양척 통일법을 사용한다고. 자를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가져간다. 줄자를 하나만 가져가겠다. 이게 양척 통일법, 수등이책법과 양척 통일법. 자, 다시 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쉬는 시간에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도 나가야 되니까. 자, 요게 해결 안 됐죠. 그 다음 가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영정법. 인조 때 영정법을 실시했다. 기억나시죠? 토지 한 개당 몇 두로 고정한다고요? 4두로 고정했다. 토지 한 개당 4두로 고정했다. 이걸 잘 해결 안 됐죠. 대신에 숙종 때 다시 뭐로 갔다고요? 비총재로 갔다고요. 비총재. 총액을 비총재. 전국 지역의 총액을 줘서 조세를 걷어가는 방법을 택했다. 비총재. 이것도 마찬가지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는 원인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수확량에 따른 세금. 한자로 쓰면요. 결부법이에요. 수확량에 따른 세금 제도를 가져갔기 때문에 공무원은 세금을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거고 농민은 세금을 흉년이기 때문에 적게 내려고 할 거야. 그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답은 이거야. 결부법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야. 이 제도가 언제 개혁됐다고요? 갑신 정변 때 이 제도의 못난 법들을 바꿨다고. 이 법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조법이라 한다고요. 그래서 갑신정변 니코로 지조법이라는 시험 문제를 끊임없이 내는 거야. 출제자들이. 왜? 이 전체의 내용을 알고 문제를 푸는 건지 그냥 갑신정변 지조법만 외우고 가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흐름을 꼭 잡으실 것. 꼭 잡을 것. 군역갑니다. 몇 살부터 군대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16세, 60세 미만의 남자를 정남이라 부른다고. 여기 한자 정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노동력의 단위라고요. 이 사람도 군대 갑니다. 군역. 요역, 노동에 차출됩니다. 노동에 차출됩니다. 자, 군역제도. 자,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등장한 게 뭐였죠? 보호법.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보호법이에요.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이거 갖다 뭐라고요? 보인 또는 봉족이라는 단어를 쓴다. 보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봉족이라는 단어. 다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다. 보인, 봉족.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다 보니 우리 조선 초기 군대가 80에서 120만까지 늘어났다고요.
누구 포함해서? 이 보인을 다 포함해서요. 그죠? 요거 이해가셨어요, 여기까지.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 우리나라 국내 정치를 어떻게 해요? 4대 교린책이야. 4대주의 명나라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 명나라가 우리보다 군대가 훨씬 더 많을 뿐이지 싸울 일이 없잖아요. 군신관계를 맺어져 있으니까. 대신에 여진족과 밑에 있는 애군은 우리에 비해서 게임이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조선 초기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스시마를 정벌하는 게 여기에요. 여기 일종이 뭐예요? 교린책이에요. 교린책도 강경책을 펼친 것들 중에. 그러다 보니 군인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사회에 태풍이 불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많은 피해를 입을 때 피해 복구를 많은 요역자들이 가서 이 업무를 해줘야 되는데 군대 다 가다 보니 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 군인들을 데려 대신 쓰는 거야.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요역의 반대로 얘기했죠?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지더라. 군인들을 데려다가 이 역할을 대신하게끔 하더라. 그러다 보니 군대에 안 가려고 기피하는 현상도 끊임없이 벌어지더라. 그 제도를 우리가 뭐라 한다? 대립제를 한다. 대신 사서 군대를 보내는 거야. 자식들을 군대 보내기 전에. 개인의 비리라고 그랬죠. 대신에 이제 병무청, 국방부에서 시켜서 국가에서 비리가 터져 나온다. 이걸 뭐라 한다? 반군 수포제. 연이어서 군적 수포제 같은 것들이 계속 등장해서 국가의 병역 비리가 도마에 오르기 시작하더라. 누가 비판하더라? 실학자인 유형원이 비판하더라. 제도를 제안을 했죠.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죠. 그 제도가 뭐였습니까? 양역 변통론. 처음으로 돌아가면 된다. 양인 개병제. 국방비 안 내도 되게끔 만든 게 뭐였어? 병농 일치. 봐요. 양반 자제들 군대 안 가고 있잖아. 다 보내면 되지 않냐 말이야. 양인 개병제니까. 양반 자제들도 양인이니까. 그 다음에 병농 일치. 무슨 국방비 가지고 이렇게 싸우냐고. 먹을 거 땅 주면 되잖아. 같이 농사 짓게 하면 되잖아. 병농 일치를 가자는 거지. 이게 용에 관련된. 참고로 쓸 때가 이영조 때 균역법도 같이 잡으면 되겠죠. 균역법. 이영조 때 균역법. 두 필에서 몇 필로 감해졌다? 한 필로 감해졌다. 왜? 백성들이 너무 많은 시간에 군포를 짜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흥선대원군.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일명 집집마다 가가호, 호포제 또는 호포법. 호포제 또는 호포법이 만들어졌다. 집집마다 포를 징수하겠다. 왜 세금 안 냅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이 양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그럼 당신들 집 있지 않아요? 양반도 집이 있고 일반 농민들도 집이지 않겠냐. 그 집집마다 포를 납부하게 만들었다. 호포제 됐죠. 자, 이거 하나 남았어요. 제가 5분 안에 끝내야 되나? 이걸 끝낼 수 있을까? 아까 약속을 했는데 양보하시죠? 좀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상공, 별공, 진상 세 가지가 있었다. 각 지방의 특산물을 갖다 문제는 현물로 징수한다는 거야. 현물로 된다는 거야. 이게 항상 문제가 발생된다. 상공, 별공, 진상 항상 문제가 발생. 그 문제는 이 현물로 내기 때문에 방납이 큰 문제다. 방납이란 잘 보세요. 이제 가끔 여기 질문 많이 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상인이나 아전이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여기에다가 요걸 세금을 내준다고. 특산물을. 자, 상공 봐볼까요? 이건 곡식류예요. 곡식류예요. 별공 가겠습니다. 별공은 주로 유실수들이에요. 과일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주로 어패류들이야. 어패류들이에요. 자, 유실수 봅니다. 유실수. 제주도에 가장 유명한 유실수가 뭐였어요? 감귤. 나주에 유명한 게 뭐 있어요? 나주 배. 대구에 유명한 게 뭐 있어요? 대구 사과. 뭐 이 정도 대표적인 거니까 우리 대충 다 알잖아요.
진상품 보겠습니다. 가끔 제가 진상할 때 가끔 제가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 채널이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이거 조선시대 임금님 밥상에 올린 진상품이다. 아주 뛰어난 상품이다 말이죠. 특히 안도 전복을 얘기할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도 전복 같은 거. 좋죠, 우리가. 좀 싫어하는 단어죠. 네. 전복을 진상품으로 올린 귀중한 식품이기 때문에 빨리 구매해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상은 원래 즉 상공, 별공, 진상은 누가 누구에게 올리는 거예요? 물어보고 갈까요? 왕에게 바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누가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지방에 있는 관리가 바치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이 바치는 거예요? 응? 규정상에는 지방간이 왕에게 바치는 거야.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농민이 어민이 바치는 게 아니야. 근데 지방간은 고기를 키우거나 과일을 키우거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특산물을 임금에게 바친다는 명명하에 상공, 별공, 진상이라는 명명하에 이걸 가져다가 왕에다 바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고. 원칙상은 농민이 바치는 게 아니야. 어민이 바치는 게 아니야. 누가 바친다고요? 지방관이 바치는 거라고. 뭘요? 상공, 별공, 진상은. 자, 근데 문제는 아까 방금 얘기했죠. 방납이 가장 큰 문제라고요. 방납이 가장 큰 문제라고요. 방납이 가장 큰 문제. 왜 방납이 큰 문제일까 보겠습니다. 방납은 상인이나 아전들이 물건을 누구 대신 농민이나 어민을 대신해서 납부해주는 사람을 의미해주는 거야. 이걸 방납이라 불러요. 방납을. 자, 한번 대표적 한번 해볼까요? 전복 한번 얘기해볼까요? 전복 말고요. 쉬운 게 인삼을 한번 할까요? 인삼을 하겠습니다. 자, 인삼을 보통 5뿌리 정도를 갖다가 얘기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5뿌리 정도. 그런데 5뿌리인데 자, 나는 방납업자를 통하지 않고 내가 다이렉트로 농민이 내가 다이렉트로 내가 관청에다가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다. 찾아갔어요. 5뿌리 들고 찾아갔어요. 관청에 찾아갔어요. 관청의 직원이 요모조모 살펴보는 거야. 진짜인지도 살펴보고 뿌리가 붙어있는가도 보고 상품의 질도 보고 다 보는 거야. 요모조모 다 보는 거야. 근데 트집을 잡아. 이 트집 저 트집 씨알이 너무 작아. 이거 산삼이라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트집 가세요. 이렇게. 알았어요. 나중에 또 가져왔어요. 드러났어요. 10뿌리예요. 10뿌리. 5뿌리가 아니라 10뿌리예요. 이렇게.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10뿌리 가져오라. 방법이 없잖아요. 즉 농민이 직접 관계 공무원을 만나서 납부하려고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상한 방식으로 계속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걸 대신해주는 업자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바로 곧 방납업자들이에요. 이 방납업자라는 건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인이라든가 아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급 관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들에게 요 사람들이 이걸 대신 납부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는 대신 납부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고액의 이율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삼 5뿌리가 10뿌리, 15뿌리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대신 납부해줬으니까. 이게 방납과 관련된 가장 큰 피해예요. 이걸 바꿔보겠다고 중간중간에 아까 방금 설명했던 부분 중에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게 일명 현물이기 때문에 이걸로 바꾸자고 그냥 수미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수미법. 쌀로 대신하자는 뜻이잖아요. 대공 수미법. 대공 대신 납부하자. 뭘로? 쌀로 납부하자는 뜻이거든. 자, 처음 주장한 사람 누구라고 했지? 조광조. 또요? 율곡, 서해, 유성룡. 이와 같은 사람들이 수미법을 주장했다고요. 그래 조광조 이는 실천을 하지 못했죠. 주장만 했을 뿐이죠. 대신에 유성룡은 주장하고 실천까지 했지만 1년 동안 실시했지만 실패했다고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드디어 강해군 시기가 와서 드디어 이 원익의
광해군이 건의합니다. 이 원익은 그 당시 영의정, 호조 참의였던 한백겸이, 호조 참의입니다. 호조의 참의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글자가 적어져서 호조 참의가 이 원익에 보고하고 이 원익이 광해군에 보고가 있습니다. 그게 실시된 법이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대동법이라 한다고요. 대동법은 이제 좀 옮겨올게요. 좀 양이 많아서 좀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이미 지워버렸으니까 주습겠다. 대동법을 좀 보겠습니다. 17세기 광해군 때 시작했고 18세기 숙종 때 경기도에 출발해서 경상도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실시된 시기가 18세기 약 100년에 걸쳐서 실시했다. 이렇게 100년 걸린 이유, 100년이 소요된 이유는 지주들의 반대가 심했다. 반대한 이유, 가장 결심은 토지의 결수에 따른 조세를 징수했다.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분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처음 17세기에는 토지 한 결당 16주를, 18세기는 토지 한 결당 12주를 징수했다고요. 세금 계산법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경기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 4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 선생님은 18세기 인물이에요. 자, 18세기면 몇 두를 내야 되나요? 토지 한 결당 12두죠. 그럼 곱하기 12를 해요. 그럼 총 48두를 내야 된다. 48두를. 그럼 내가 4개를 문제 없지만 예를 들어 40개를 50개를 가지고 있는 양반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금액이 480, 4,800두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반대를 하다 보니 1년 넘게 지체되더라. 핵심은 뭐예요? 늦게 된 이유는 토지의 결수에 따라 세금 낸다는 거야. 누가 찬성했겠습니까? 토지가 양을 적게 가지고 있거나 토지가 아예 없는 무전농민 입장에서 어떻게요? 대동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걸 찬성했겠죠. 자, 대동법 이후 결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18세기 우리나라의 부흥 시기가 대동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상업이 발전합니다. 대동법 실시 후에 우리나라의 상업이 발전한다. 시중에 막 돈이 굴러다녀요. 왜요? 자, 뭘로 세금 내는 거야? 그동안 현물 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미포전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쌀, 포, 저는 다 현금과 똑같은 논리예요. 쌀, 곶감 만드는 포, 전, 동전 전부 다 미포전으로 징수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상업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네, 돈이 돌고 도니까. 두 번째, 상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고 팔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물건이 있어야 상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팔 물건이 없고 살 물건이 없어서 상업이 발전할 수 없겠지. 그럼 팔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지. 이걸 또 뭐라 부르죠? 상품화 작물이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야. 자, 벼농사보다 이게 훨씬 더 나아. 생산성도 좋고 수익성이 좋다는 거야. 무, 배추, 당근, 뭐 시금치, 우리 푸시거리를 많이 먹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뭐 양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서울에는 꽃을 길러다 팔아도 꽃도 사간다. 서울 사람들은. 특이하다. 이 당시에 꽃을 다 사가던 서울 사람들이. 예, 꽃을 사가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경기도 고양시가 하회시장이 굉장히 커. 지금도 가보시면 양 도로가에 비닐하우스 엄청나게 많아. 예.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양시죠. 예. 하회단지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져서 꽃을 파는 경우도 훨씬 더 경우가 쌀 농사 짓는 거 훨씬 더 유익했다는 이런 상품화 작물들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거 예전에 어떻게 해요? 쌀 들고 갔어요. 이렇게 쌀 밀고 갔어요. 그럼 강공서가 어떻게 이게 강공선지 쌀을 저장한 창고인지 구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금도 어떻게 해요?
조세도 급납화되기 시작한다고. 세금을 내는데 현물 그냥 구루마에 니역까지 싣고 갈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돈 같은 거 한 구름에 가져 세금 내면 간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도고가 성장합니다. 즉 공인 같은 사람들 성장합니다. 공인, 도매상들, 중간 도매상들, 매점 매석하는 중간 도매상들이 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 뭐로 발전하나요? 사상으로 발전하죠. 개인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진 사상으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동법은 요거 내는 거죠. 특산물 내는 거죠. 특산물 대신에 미포전도 내는 거죠. 그죠? 이 조세를 내는 방법이 이 본인이 토지를 소유한 양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불러요? 조세에 전세라는 단어를 써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세에 전세하라는 단어 써보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선생님 조세 전세가 듣고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쉬는 시간에 별도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30분 안에 끝내라 했는데 10분이 추가됐어.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여기 보시죠. 이 조자입니다. 이 조자예요. 고를 조자예요. 특산물을 내는 세금을 현물이 아닌, 아셨죠? 현물이 아닌 토지의 양에 따라서, 토지의 결수에 따라 세금 내는 거예요.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민전이라고 한다고. 이 조자라고요. 벼농사를 지으는 이 민전의 양에 따라서 그 결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조세, 전세라는 건 밭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 대한 양이 많고 적음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게 됐다. 이걸 조세, 전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외우면 안 돼요. 여기는 외우는 부분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부분이니까 조세, 전세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서 대동법까지, 조용조까지 오늘 마지막 시간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무조건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토지제도하고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조세제도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 조세제도, 조용조, 토지제도, 월급에 관련된 부분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십사. 이것만큼 꼭 알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궁금한 거 있으면 쉬는 시간에 별도로 따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